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싸늘해졌죠. 자, 부동산 공법을 담당하고 있는 고광표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계속 방법지에서 강의를 하다가 올해 또 여러분 변경이 있어서 저 인천까지 오늘 또 강의를 나오게 됐습니다. 하여튼 만나뵈서 반갑고요. 이번에 시험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그럼 한 분만 보셨나요? 한 분만. 그럼 두 분 안 보셨고, 두 분은 그럼 이번에 처음이신가요? 그러면 두 분한테는 오늘 기출문제 풀이가 별로 의미가 없겠는데, 그렇죠. 사실 오늘 공지는 이번 시험 봤던 그 내용을 기출문제를 쭉 이렇게 풀어드리는 과정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분이 지금 현재 시험을 안 보셨으면 기출문제 풀이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만 좀 시험을 보셨고, 네. 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 어제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어제는 어떻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시험 봤던 문제 중에서 혹시 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좀 궁금하다든가 그런 문제 있습니까? 그런 문제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기출문제 풀이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분에게는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루하게 느껴질 테니까 기출문제 풀이를 하지 않고, 그럼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이 어떤 과목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과목인가, 부동산 공법 일반적인 내용을 쭉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오셨든 간에 사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 공부하시겠다고 여기 오신 것은 대단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을 안다는 것처럼 큰 힘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고는 남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부동산을 좀 아시고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이걸 좀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좀 더 자본주의 국가에서 좀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에 관여하고 부동산 쪽의 개발이라든가 부동산 쪽의 투자라든가 부동산 쪽의 어떤 중개라든가 이쪽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좀 성장하더라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의미에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겠다고 여기 찾아오신 건 대단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올해 이왕 시작하는 거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에서 합격하시고, 또 내년은 더 나가서 중개업도 하시고 또 투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1985년도에 1회가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전국 30만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배출이 됐습니다. 30만 명이면 대단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면 어떻습니까? 한 상가의 전체가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10개, 15개 이렇게 즐비하게 늘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됐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자격증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바로 실무에 나가서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일종 우리가 레드오션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60점이라도 맞아서 합격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실무에 나가서 유능한 공인중개사로서 그들과 경쟁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겨야 이 분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 분야에서 여러분이 성공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공부하시는 거니까 대충 우리가 암기해가지고 60년 맞아야 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6개 과목은 말이죠, 실무에 나가면 바로 우리 현실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들이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봐야 사회 나오니까 어때요? 학교 때 모범생이 사회 나오니까 모범생이 못 된다고 그랬죠.
왜 그렇죠? 학교 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무슨 사회라든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밖에 나오니까 윤리적인 게 어디 있고 도덕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무 쓸데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했던 지금 공부해야 될 이 중개사 과목은 바로 현실과 나가면 세금 문제라든가 또 뭐 민법 문제라든가 공법 문제라든가 전부 현실과 관련되어 있고 꼭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합격을 해야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유능한 공인중개사로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분야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 유능한 중개업자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왕 하시는 거 올 1년 동안은 여기다 매진해서 유능한 공인사로 꼭 합격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로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여러분이 체계적인 공부를 좀 쭉 하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1차에서 2차까지 총 6개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뭐 밖에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도 넓고 또 조금 난해한 과목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가 뭐 공포의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부동산 공법은 공부를 잘 해두시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여러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관건은 바로 오늘 공부하게 된 부동산 공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인가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쭉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부동산 공법은 흔히 여러분이 민법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형법 이런 법률처럼 한 개의 단일한 법률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그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공법은 민법, 형법처럼 이렇게 한 개의 단일한 법률이 아니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부동산, 그 다음 공법이라고 하는 개념, 두 개 개념이 결합되어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토지와 토지에 있는 정착물,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이 바로 뭐죠? 대표로 건물이죠. 건물. 이 둘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토지와 토지에 있는 정착물, 건축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건 모든 나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 부동산하면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식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그렇고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하면 토지만이 부동산이고 건물은 부동산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은 토지의 부속물로 봐요.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건물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인 두 가지 부동산을 부르는 나라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만 독일 같은 나라만 하더라도 토지 등기만 존재하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또 흔히 이원주의다. 이원주의.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법이란 얘기를 하는데, 공법은 우리가 법을 말할 때 말이죠. 법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공법이요. 두 번째는 사법입니다. 사법. 자, 그럼 공법과 사법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는 것이냐? 사법은 말이죠. 여기서 개인 사자를 썼죠. 개인 사자. 이건 뭐냐? 개인과 개인입니다.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을 우리는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은 서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서로 개인과 개인은 서로 어떤 관계다? 이건 수평적 관계라고 그래요. 수평적 관계. 서로 무슨 관계? 대등 관계.
평등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수평적 관계, 대등 평등 관계를 정하고 있는 이런 법률이 바로 사법입니다.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1차에서 다루게 될 여러분 민법 있죠. 민법을 갖다 가장 대표인 우리가 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민법은 여러분이 민법이 들어가면 민법으로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럼 물권법에 들어가면 우리 민법에서 크게 8가지 물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로 여러분 잘 아시는 전세권이라는 게 있죠. 전세권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거냐. 쉽게 말하면 집주인과 그 집에 들어가서 전세 사는 사람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죠. 이걸 민법적으로 표현하면 집주인을 전세권 설정자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 뭡니까? 바로 전세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누구를 더 두텁게 보호하나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를 더 보호하나요? 아니면 전세권자를 더 보호하나요? 누구를? 전세권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대등평등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권자만 보호하면 집주인은 무슨 죄인가? 아니죠. 양 당사를 똑같이 수평적으로 대등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채권법에 가게 되면 여러분 채권법에 우리가 돈을 빌려준다. 이걸 갖다 민법적으로 뭐라고 하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갖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거죠. 역시 누구를 보호해? 양 당사를 똑같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말이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대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형사처벌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하는 것이지. 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개인적으로 강제 집행을 직접 하지 못합니다. 이게 사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1,000만 원 빌려줬고 그 변제 날짜가 이미 지났는데 여러분이 돈을 갚지 않는다. 그러면 야, 그 친구가 나한테 돈 1,000만 원 빌려갔는데 돈 안 갚어.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그걸 그냥 놔도 가서 고소해버려. 고소. 아니면 그 집에다 강제 집행해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식한 얘기지. 자, 첫째,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그걸 어떡하냐 말이냐. 어떻게 해야 돼? 돈 벌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형사처벌 못합니다. 형사처벌 못해요. 또 여러분 재산에다 제가 강제 집행할 수 있나요? 돈 안 갚았다고 해서? 못합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이 저 사람이 돈을 빌려갔으니까 돈을 변제하고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 법원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가가 대신 강제 집행을 해주는 것이지 제가 집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은 대등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데 형사 처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제 집행도 할 수 없다. 이런 법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공법이라고 하면 공법은 이건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개인의 관계,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 행정관청이라고 얘기하죠. 행정관청. 그 행정관청하고 일반 국민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럼 어때요? 이 관계는 수평적 관계일까요? 아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이 서로 대등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 없으시죠? 어떤 관계? 수직적 관계다. 수직적 관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상, 명, 하, 복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에서 뭘 하고?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수직적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 명령하고 개인은 복종하는 이런 수직적 관계. 이런 관계를 정하고 있는 한마디로 우리가 불평등 관계죠. 불평등 관계.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가리켜 소리는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로 우리가 공법하면 여러분 무슨 대표로 여러분인 형법 같은 거. 형법은 어떤 관계냐? 국가와 범죄자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죠. 국가는 뭐라고 그래요?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지 마라. 사람을 살인하지 마라. 타인을 폭행하지 마라. 명령을 하고 있죠. 그 명령이 위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면 형사처벌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은 국가, 지방자치와 개인의 관계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국민의 관계를 상하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에서 상명하복 관계로 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를 결합해 보면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이라고 하는 뭐예요?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한다? 명령을 한다. 그리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만약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게 되면 뭐라 할 수 있다? 형사 처벌도 가능하고, 처벌, 행정, 집행도 가능한 법률. 이런 법을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뭐에 관해서?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자꾸 명령하고, 개인은 그 명령이 복종을 해야 되는데 만약 복종하지 않으면 국가나 지방이 형사 처벌한다. 또 만약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면 국가는 강제 공권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해버린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통틀어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건축법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축법, 대표적인 부동산 공법입니다. 왜? 건축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냐?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죠. 그러면 건축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야, 너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전체 대지 가운데 70%까지만 건축물을 건축해라.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야, 이 건축물은 몇 층까지만 건축해라.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몇 메타를 떼어서 건축해라. 전부 다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만약 건축주가 그 명령이 따르지 않고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합니다. 또 건축주가 그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그 위법 건축물은 강제 집행 가서 밀어버립니다. 대집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축법보다 가장 대표인 뭐다?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농지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농지법은 우리 농지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국가가 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농지법은 전국의 농지를 크게 개발이 가능한 농지하고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로 나눠놓고, 이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에서는 절대 개발하지 말고 열심히 농사나 지어라. 만약 이 농지를 갖다 개발하게 되면 형사처벌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어떻습니까? 농지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명하복이죠. 이것도 뭐다?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부동산 공법이 몇 개나 존재할까요? 부동산 공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약 우리나라 이 부동산 공법만 약 한 140여 개. 이것도 매년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몇 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140여 개가 넘는 이런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공법은 또 특이한 게 제일 위에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이건 어디에서 제정한 거죠? 어디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법은 말이죠, 법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잖아요. 토지나 건물은 전문적인 부분, 그렇죠? 그럼 이 전문적인 부분을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다 법을 만들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머리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어떻습니까? 참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법으로 제정을 하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큰 테두리만 정해놓고
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행정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자세하게 정하세요 하고 행정부에다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위임을 해버립니다. 위임. 그래서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냐? 명령제정권이라고 그래. 명령.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법을 제정하는데 이게 뭐냐? 법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령 밑에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그래서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행정부에서 우리가 제정합니다. 항상 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계입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그리고 그 밑에 또 뭐가 있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이건 어디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있죠. 지방의회에서 제정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에 적절하게 법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항상 우리는 공법은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법은 법만 있지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어요. 거의 보통. 그러나 공법은 이렇게 세 분이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우리가 4단계 있기 때문에 한 개 법에 사실상 4단계면 어때요? 4로 곱해줘야죠. 약 142여 개 법률 하면 어때? 142의 법률 곱하기 4 하면 어때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험에서 아까 142여 법률 전체적으로 다 출제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범위를 보면 우리 부동산공법은 총 약 140여 개 법률 중에서 실제 6개 법률을 출제 범위랍니다. 그 6개 법률을 한번 간추려 보면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두 번째,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세 번째, 도시정비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법이 있고요. 다섯 번째, 주택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지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6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앞으로 말이죠. 국토라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은 국토는 항상 전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세요. 전국. 그러니까 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전국의 모든 토지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전국의 모든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전국 국토의 이용과 관련된 법률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이 법은 전국의 국토를 갖다 대선하기 때문에 가장 출제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총 40문제 가운데 이 법에서 무려 1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약 30% 정도가 이 법에서 출제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죠. 이 법이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글자로 뭐냐?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여러분 판교 신도시, 일산 신도시, 동탄, 그렇죠? 파주 신도시를 개발할 때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 개발 절차, 도시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개발의 어떤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비법. 정비라는 것은 개발된 도시가 노후화되고 불량화되면 그 개발된 도시를 재건축한다고 그러죠. 재개발한다고 그러죠.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을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정비법이다.
이 법에서도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법. 건축법은 이건 우리가 건축물 건축이죠. 건축물 건축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죠. 건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이냐. 이때 건축물의 개념은 다양합니다. 건축물에는 주택도 있을 수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고 공장,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걸 전부 다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 법에서 7문제가 출제됩니다. 주택법. 주택법은 여기서 우리가 주택 건설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죠. 근데 여러분 주택도 뭐의 일종이죠? 주택도 건축물의 일종입니다. 그러면 주택도 건축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주택은 어떤 주택이냐? 이 주택은 말이죠. 집단적인 주택을 말해. 집단적인 주택. 다시 말해서 한 번에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건설한다. 이때 적용하는 법률이 주택법이고 여러분이 땅을 매입해가지고 내 단독주택 건축하겠다. 그러면 20세대 미만이죠. 이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택법에서 주택은 언제나 집단적인 주택이고 이 집단적 주택은 전부 다 항상 한 번에 20호, 20세대 이상의 대상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은 모든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반법이요. 주택법은 건축법 중에서도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 중에서도 집단적 주택. 그래서 이 주택법이 특별법이고 건축법은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에서도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7문제. 농지법. 농지법 이건 어디? 토지 중에서 농지라고 하는 토지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죠. 농지라는 토지. 이 농지법에서 2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자, 이게 우리 시험의 지금 현재 출제 범위입니다. 출제 범위. 그래서 총 우리가 약 142의 법률 중에서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6개 법률만 출제되어 있고 6개 법률이지만 아까 우리가 법 밑에 시행령, 휴행규칙, 시행 조례까지 한다면 사실상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죠. 그러면 이 6개 법률 중에서 실제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국토개법이 12문제잖아요. 농지법은 2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때도 좀 요령껏 해야 되겠죠. 농지법 같은 건 2문제이기 때문에 그 2문제 다 매달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농지법은 보통 우리가 뒤로 젖혀놓고 이 주택법까지 신경을 써서 취해를 해서 공부를 하고 농지법은 나중에 뭐 요약정리라든가 어떤 특강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범위가 워낙 넓고 우리 이 내용을 갖다 다 공부하면 정상적으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습니까? 2개월 내 진도 끝내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게 하든 3개월 코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진도에 밀리기 때문에 농지법 같은 건 그런 식으로 조금 뒤로 젖혀놓고 이렇게 요령껏 공부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우리 부동산 공부의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출제 범위. 자, 그러면 이런 부동산 공법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어떤 성격? 법적 성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동산 공법은 여러분 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1차, 2차를 통틀어서 어떻습니까? 합격의 가장 큰 관건은 부동산 공법입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또 여러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유능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냐는 것은 바로 부동산 공법에 달려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공법은 굉장히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되는데 공법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공법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알고 접근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도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가서 악수하고 우리 친해집시다 하고 입으로만 얘기하면 친해지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해지려면 노력을 해야 되죠.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취미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렇죠? 이걸 자꾸 파악하고 같이 서로 어떻습니까? 어떤 동질감을 가져야만이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부동산 공법을 여러분이 잘하고 부동산 공법을 좋아하려면 부동산 공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인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어떤 법인가라는 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면 말이죠. 부동산 공법은 첫째 것은 아까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라고 그랬죠. 부동산과 관련된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사는 다루잖아요. 뭐만 다룬다? 부동산. 부동산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뭘 많이 다루냐? 토지입니다. 토지. 물론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의 부동산 하면 토지를 말해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토지 쪽을 갖다 주로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토지공법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동산 공법은 우리가 행정법의 일종입니다. 행정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건 주로 아까 행정, 관청이 일반 어떤 국민을 상대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 관청과 일반 국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이 다른 법률보다 다소 여러분 어렵게 느낀다고 그랬죠. 왜냐? 행정법은 말이죠. 순서로 본다면 원래 여러분 민법의 특별법이 행정법입니다. 그리고 이 행정법 중에 또 특별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어떤 순서를 갖춰야 되냐? 먼저 민법을 공부하고 민법의 기초 위에서 행정법을 공부하고 행정법의 기초 위에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부동산 공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법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역사가 없고 민법과 부동산 공법을 동시에 이렇게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문적인 영역까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고 행정법적인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법이 다른 법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공법은 행정계획법입니다. 행정계획법. 행정계획법이다. 여기서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정책. 다시 말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의 계획, 부동산과 관련되는 각종의 정책, 이걸 우리가 다루게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흔히 부동산 투자의 격언 중에서 뭐라고 하냐?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고 합니다. 정책을 알면. 그렇죠? 부동산에 관한 국가적인 정책을 알면 그 정책에 맞춰서 투자하고 정책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때요? 일을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아무런 계획 없이 갑자기 어디에 개발을 발표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선계획 후 개발하고 해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에 맞춰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줘요.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보면서 앞으로 어디가 개발되겠구나, 어디에 땅값이 오르겠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계획을 알고 계획에 맞춰서 따라가는 투자를 해야 투자에 있어서도 성공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적인 정책, 계획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공부하고 있느냐 이 말이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번째, 규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규제법. 규제라는 것은 주로 뭘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가 흔히 부작위 하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작위 하명. 하명, 명령한다는 얘기죠.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 우리가 법에서는 말이죠, 행위, 인간의 행위를 말이죠,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인간의 행위를 작위와 부작위, 움직이는 작위하고 움직이지 않는 부작위,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우리 법률에서는 행위로 봅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작위에 의한 살인범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범이 있습니다.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살인했다. 이게 전형적인 자기한 살인범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요구되어지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살인범으로 처벌합니다. 수용교사가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수영돼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평소 감정이 안 좋다해서 수용교사가 모른 척하고 구조를 안 해버렸다. 그럼 이건 만약 그 아이가 사망하면 단순한 방조금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살인죄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어젯밤에 부부싸움을 해서 기분 나쁘다 해서 3일 동안 젖을 안 줘버렸어. 아이가 만약 아사를 했다. 그러면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에요. 부작위한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형량 똑같아요. 흉기 주는 거. 그렇죠? 사람을 사기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치는 방법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기망해서 사기를 칠 수 있지만 제에게 요구되는 어떤 일을 제가 하지 않았을 때 사기가 되게 됩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제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어떤 질병이 있던 사람을 숨겼다. 나중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는 자기와 부작위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부작위 하면 어렵죠. 정말이야 뭐뭐뭐를 하지 말라는 명령을 계속하게 된다 말이죠. 우리 공법은. 그래서 결국 우리 부동산 공법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결합적으로 묶어볼까요? 부동산이라는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행정관청이 누구에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행정계획, 정책을 수립해놓고 그 계획이나 정책에 맞지 않는 행위는 하지 말라 끊임없이 뭐 한다? 규제를 가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뭘 한다? 계획을 수립해놓고 정책을 수립해놓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절대 거기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하고 끊임없이 규제를 가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입니다. 이 규제 아까 위반되면 어때요? 형사 처벌한다고 그랬죠. 또 위반하게 되면 어때요? 가서 밀어버린다고 그랬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을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 항상 우리가 규제법이다, 계획법이다, 계획을 수립법 하지 말라 규제가 한다, 규제 위반되면 형사처벌한다. 이런 성격을 먼저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처음에서 끝까지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뭐 하지 마라 하면 몇 년 간다. 하면 몇 년 동안 교수나 저는 자꾸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뭘 하세요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질 않아.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요거 하면 2년입니다. 요거 하면 3년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항상 하지 말라는 얘기가 붙어 있어요. 이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이건 우리가 학문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공법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특징, 우리 부동산 공법은 다른 5개 과목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으로서 부동산 공법은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볼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른 과목과 비교해 볼 때. 자, 첫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공법이 어려운 이유는 범위가 넓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중개사법에다 목숨을 거는 이유가 중개사법을 고독점하겠다는 얘기죠. 왜? 중개사법 범위가 워낙 좁으니까. 법정 불과해 몇십 개 조항밖에 안 돼. 공법은 법정을도 이게 약 1800개 조항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공법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앞에 공부하다 보면 뒤를 잊어버리고 뒤를 공부하다 보면 앞을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된 듯 하면 앞뒤가 서로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공법이 다른 과목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개정이 또 대단히 빈번합니다. 개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도 사실상 여러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게 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말이죠. 정규 법과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느냐. 정규 법과대에서 20대 젊은 사법시험 준비하는 법대 학생들이 보통 4학기 내지는 5학기를 공부하게 돼요. 그럼 4학기 5학기면 2년 내지 2년 반 정도로 공부한단 말이죠.
그 2년이나 2년 반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은 여러분 학원에서 2개월이면 끝내버립니다. 2개월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대충 하느냐? 대충 해서는 합격할 수 없어.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10월 달에 시험 볼 때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여러분 민법 실력이 정규 법과대학의 3, 4학년 수준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민법의 양도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실제 민법에서 실제 여러분 출제되는 법 조항수를 따져본다면 부가야 몇백 개 조항입니다. 3, 400개 조항 좀 넘진 않아. 법조항으로 보면. 근데 우리 공법은 법조항으로 본다면 약 1800개 조항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민법도 범위가 그렇게 넓은데 공법은 대단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민법은 개정이 안 돼요. 민법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공부를 하면 20년을 써먹을 수가 있어.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민법 지금도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료도 작년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고 교재도 그냥 써도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뭐 물론 개론도 마찬가지죠. 1차가 민법이나 개론인데 1차 민법이나 개론이 사실 담당 선생님들이 사실상 그래도 공법보다 쉬운 것은 책도 작년 책을 그대로 뭐 개정할 필요도 없죠. 자료도 그 자료 그냥 써도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 민법이나 개론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러나 공법은 1년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어버려요. 이 아까 관련된 140여 개 법률 중에서 어느 하나가 바뀌면 또 시행령이 바뀌면 거기와 관련된 조항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서로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법이 바뀌고 1년에 한두 번 바뀌는 게 아니고 1년에 여러 차례 바뀌게 됩니다. 그럼 바뀔 때마다 그때 교재를 수정해야 되고 바뀔 때마다 바뀐 내용에 맞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공법은 내가 작년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 대충 하면 되겠죠.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법은 작년에 공부했다는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새로 처음 시작한다. 항상 새로 처음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지. 작년에 공부했다. 공부했어도 어떻습니까? 6개월 지나면 전부 다 어때? 옛날 것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특히 공법은 여러분 시험 공부하실 때도 기출문제를 보실 땐 참 유의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공법은 기출문제를 바로 보는 건 안 좋아요. 왜? 기출문제가 법이 바뀌면서 1년, 2년 지나면 기출문제 정답이 바뀌어버려요. 네. 그럼 이건 기출문제다 해서 옛날 문제를 그대로 실어놓잖아요. 그대로 실으면 그때는 맞았는데 당시에는 지금은 이게 정답이 안 맞다. 이런 경우들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공법은 항상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여러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잘 개정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 이걸 보시고 기출문제를 보셔야지 그렇지 않고 보면 아주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법은 개정이 많이 돼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내년 이제 2012년 시험을 대비하는 부동산 공법도 올해 많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용어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도시계획, 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개념들로 도시군기본계획이다, 뭐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전부 다 바뀌게 되고 또 우리 국토개법에서 우리가 중요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것도 1종과 2종이 통합이 되면서 새로 나오게 되고 개발법이나 정비법, 정비법 자체 아까 이 도시정비법 지금 현재 10월 말불로 이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률이 나온 걸로 지금 현재 국회 국무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올 연말까지 또 많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이 전부 다 공법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물론 이제 어차피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개정 작업을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여러분 개정된 내용이 많아서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담당 선생님이 뭐 저 같은 경우 어차피 교재를 제가 직접 쓰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정리해서 그분들 여러분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개정된 내용이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고 담당 선생님만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또 우리가 어렵다 말이죠. 세 번째,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무슨 수치, 그죠?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수치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대한민국에서 수치 좋아하는 사람 세무지 공무원 아니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전부 다 암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가지고 굉장히 또 짜증이 나고 그렇거든요. 자, 그럼 우리 공법은 범위도 넓은 데다가 개정도 많이 되는 데다가 수치까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행정법적인 기초 지식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법은 다른 어떤 과목에 비해서 사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합격을 위해서나 또 유능한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 과목을 갖다 극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절대 첫째, 여러분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한 암기,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단순히 암기만 한다든가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암기만 한다든가 이런 공부를 해서는 여러분 실제 시험지에서 문제를 못 풀어냅니다. 네. 뭐 올해 시험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문제 자체가 쭉 읽고 이해하는 문제, 이런 식의 문제지 단순한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문제는 요즘 나오잖아요. 요즘 문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문제가 아주 좋아졌어요. 올해 뭐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도 부동산 공법 문제 어떤 사람 문제가 좀 어려웠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 참 좋았습니다. 몇 문제 조금 이제 시행 규칙에서 좀 깊이 들어간 문제, 그런 문제야 좀 틀려봐라 하고 출제한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힘도 있고 아주 좋은 문제, 생각을 많이 해서 출제했던 좋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의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 특히 수치 같은 것들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의미도 모르면서 수치만 암기하는 거 가장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이해를 중심으로 또 체계, 어떤 줄기, 어떤 전체적인 체계나 줄기를 잘 보시면서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야 공부가 재미가 있지,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하면 그건 짜증밖에 안 납니다. 절대 부질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너무 암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체계와 줄기를 잡아가고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법이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공법을 좋아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체계하고 사실 이걸 공법을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한다는 거죠. 좋아하면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하려면 여러분이 일단 좀 어떻습니까? 이 공법과 가까워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데도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해야 돼.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많이 좋아해 보는 사람이 좋아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서먹서먹하고 굉장히 대인관계에서 어때? 소극적이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결혼도 여자분들 어떤 사람이 결혼 잘한다고 그래요. 결혼도 쑥맥처럼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한번 데이트도 안 해보고 애인도 한번 안 만나보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정숙하게 결혼한 사람 결혼 잘한다고 그래?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또 오히려 어떻습니까?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또 어떤 사람 저애 그냥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 이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결혼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좋아하는 데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좋아하려면 말이죠. 우선 여러분이 좀 이런 작업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경제신문 하나 정도 좀 꾸준하게 앞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제신문 하나 정도 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경제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말이죠. 강남 부자들의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에게, 서울의 강남. 그 책은 어떤 책이냐면 말이죠. 강남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과연 부자가 됐을까? 그 사람들의 생활은, 일상생활은 어떨까? 하는 의구심에서 여성 신문기자 두 사람이 6개월 동안 추적을 해서 쓴 책이에요. 물론 처음에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부정적 시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강남 사람들 하면 부모를 잘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상속받아. 그래서 어떻습니까? 또 돈이 자기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돈을 팍팍 쓰고 다니고 또 강남은 무슨 뭐 오렌지족 이런 어떤 나쁜 이미지, 나쁜 인식, 부정적 시각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던 그 여성 신문기자가 과연 그럴까 하고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사우나도 가고 같이 운동도 가고 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6개월 동안 집중해서 쓴 책인데 그 책의 결론은 정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책은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혀 그게 아니었다.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더라. 부자로서 사는 것이 부자들만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은 누구보다도 건실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누구보다도 한마디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써놓으면서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10가지를 딱 적어놨습니다. 네, 강남 부자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은 꾸준하게 경제신문 하나씩은 읽더라.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집에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1년 이상 꾸준하게 읽더라. 근데 사실 우리가 어때요? 경제신문 좀 딱딱하고 대부분 경제신문 안 보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경제신문 하나 정도 꾸준하게 읽더라. 또 뭐 쭉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같아서 자기 몸 관리에 철저하더라. 그래서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가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자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 또 그분들은 절대 중개 수수료 아끼지 않더라. 항상 그분들은 특징이 수수료 줄 때는 봉투를 2개 준비하더라. 법정 수수료 하나 또 하나 봉투 준비해서 법정 수수료 주고 그다음 봉투 하나 또 내더라. 그래서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수수료 같은 게 팍팍 주고 그러니까 좋은 물건이 나오면 제일 먼저 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 사람 믿고 좋은 정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부자 될 수밖에 없더라. 그분들은 부동산 세미나나 재테크 세미나에서는 빠지지 않고 가서 듣더라.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는 들으라고 공짜로 해도 안 듣더라. 그렇죠? 이런 특징들 쭉 써놨습니다. 일리가 있죠. 네. 통계 보면 말이죠. 통계하자면 강남 사람과 강북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느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그래요? 당연하게 옛날에는 강남 사람들이 뚱뚱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배 나오고 그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요즘에 돈 있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돈 있는 사람이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있는 게 아니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몸매 관리도 잘해요. 그리고 어떻게 뭐 이렇게 똑똑하죠? 똑똑해요. 그리고 참 겸손해요. 겸손해. 그러니까 우리는 한두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 전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실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을 갖지 못한 부분을 많이 가졌다고 봐도 돼요. 또 그 사람들은 사회에 그만큼 기여도 많이 합니다. 뭐 오늘 아침 신문에도 뭐 안철수 교수 뭐 1,500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저희가 있든 없든 간에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기여도 하고 그럼 어때요? 우리 서민들이 사회에다가 돈 많은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1,500억씩을 갖다 기부하면 어때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부자 된 사람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과 또 존중해주고 그래야 우리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고 싶다는 어떤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꼭 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부동산에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이런 경제신문 하나 정도는 쭉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이걸 배우게 되고 자꾸 이 습관화 되잖아요. 그죠? 뭐 어제 그제도 보니까 우리 지금 테셋이라는 게 있죠. 테셋 아시나요? 토플은 아시죠? 토익은 아시죠? 그건 영어로 갖다 테스트하는 것이고 테셋이라고 해서 매경에서 실시하는 경제 뭡니까? 고시죠. 일종의 경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매년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게 테셋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 취득하는 토플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러면 경제가 아니라 공부가 잘 됐으면 나중에 취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시험이 지금 출시되고 있고 이제 외국에서도 실시할 정도로 이 시험이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경제신문을 갖다 공부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는 참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서적 다시 말해서 특히 이제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맞아 여러분 공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차피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시각을 좀 넓히고 내가 왜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서적 한두 권 정도 읽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아셔야 돼.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동기. 그럼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서점에 가시면 재테크와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전에 같으면 재테크와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딱딱하다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책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재밌고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쭉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도 있고 읽어보면서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구, 나도 재테크를 좀 잘 해보고 싶다는 욕구, 부동산을 좀 꼭 해보고 싶다는 욕구, 이런 것들을 다 강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책들 한두 번 정도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뭐 어떤 책을 읽어봐야 될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제 개인 카페를 좀 자주 이용하셔야 될 텐데, 제 이름을 치시면 다음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카페 들어가시면 거기 자유 게시판에 부동산 실무 관련해서 읽어야 될 책들 해가지고 이번에 합격하신 선배들 위해서 제가 거기다 책을 한 10권 정도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런 책들을 한두 권 정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이 한국 사람들의 또 땅 부자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 땅 부자에게. 우리나라 사회에서 땅만 가지고 부자 된 사람들의 얘기를 갖다 사례를 쭉 이렇게 써놓은 건데 굉장히 책도 재밌고 그리고 또 그 책 읽어보면 이 부동산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정의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기본적인 어떤 지식도 들어가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책 참 좋은 책. 그래서 그런 책들을 한두 번 정도 11월 10일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또 접근하고 물론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게 여러분 인터넷 사용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포털 사이트 다음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들어가시게 되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라든가 정보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좋은 정보들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에다 자꾸 옮겨놓고 이걸 자꾸 스크립하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읽어보고 이 작업을 1년 이상만 꾸준히 하게 되면 부동산 전문가 되실 수 있어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가지시고. 옛날에 여러분 미네르바라고 아시잖아요. 네?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한때는 우리나라 경제 대통령이다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라든가 인터넷에 자꾸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학력이 전문대학교도 졸업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인터넷에서 자꾸 남의 걸 짜집기 하고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그걸 쓰다 보니까 누가 댓글 달아주고 그게 반대 토론하고 그게 재미가 붙었어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경제에 대해서 많은 안목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람이 글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럴듯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그때 굉장히 인기했었고 나중에 물론 이제 구속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갖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그쪽으로 자꾸 이끌어 나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법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공법을 갖다 하든 즐기는 이런 단계 오면 공법이 굉장히 수월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설명드리고 잠시 쉬었다 계속 진행하죠.